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C 노선 연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사업비 검증 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국비와 도비 확보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국토부와 경기도, 충남도 6개 기초지자체가 체결한 GTX AC 노선 연장 상생 협약. A 노선은 동탄에서 평택 지제역 20.9km, C 노선은 덕정에서 동두천 9.6km, 수원에서 아산 59.9km가 연장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막대한 사업비. 평택시가 부담하게 될 A 노선 사업비는 2,700억 원. C 노선의 경우 수원에서 평택까지 연장했을 때 화성, 오산, 평택 3개 지자체가 부담할 사업비는 2,4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진행 중인 타당성 검증 용역이 마무리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전망입니다. 지자체 요청으로 추가되는 노선 연장인 만큼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 지역 지자체들은 국토부와 경기도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답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편 충남도의 경우 천안 아산시에 도비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분기 타당성 검증이 끝나면 위수탁 협약 설계를 거쳐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8년 본선과 동시에 개통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주민 동의율을 1순위로 하고 주차 대수와 세대수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인데요. 오는 9월 선도지구 공모 절차 시작을 앞두고 각 단지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22일 베일에 가려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선도지구는 정량지표 5개가 담긴 표준 평가 기준을 토대로 오는 11월에 최종 발표됩니다. 5개 신도시 중 4,000세대로 물량이 적은 안양 평촌과 군포 삼본의 경우 1개 구역이 선도지구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선도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준 평가 기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배점 60점인 주민 동의율입니다. 최소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선 동의율 95%를 달성해야 합니다. 만일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 저울질 중인 단지라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적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일수록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국토부가 통합단지 추진을 강조해 왔던 만큼 4개 단지 3,000세대 이상이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해야 유리합니다. 한편 국토부 발표 자리에 함께한 지자체장들은 이주단지 대책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원도심 정비 사업들이 다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한 유유부지 및 개발 제한구역 내에 개발 가능지 등 가용 부지를 활용한 이주단지 조성, 이주대책이죠. 조성 등 이주대책 마련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딴 데하고 다르게 임대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가 한 지번 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개발 방향이 잡히면 딴 데하고 다르게 특별한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편 구체적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지침은 다음 달 25일 발표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제안서 접수를 시작해
2025년 중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기준의 핵심은 매년 일정 세대수를 선도지구로 선정해 추진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평촌 등 5개 일기 신도시별로 매년 기준 물량을 정해놓고 지역 실정에 맞춰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선도지구로 먼저 지정받기 위한 아파트 단지 간의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연차별로 기준 물량을 배정해 지정합니다. 이주 대책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10년으로 나눠 재정비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안양과 군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준 물량에다 추가로 50%를 더해 2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열어놨습니다. 이에 따라 4만 천여 세대인 안양 평촌 신도시는 올해 4천 세대를 시작으로 2033년까지 매년 2천 세대에서 6천 세대까지를 기준 물량으로 정했습니다. 추가 물량까지 포함하면 해마다 적게는 3천 세대에서 많게는 9천 세대를 2구역으로 나눠 지정할 수 있습니다. 4만여 세대인 군포 3본 신도시의 기준 물량은 올해부터 2033년까지 해마다 4천 세대를 지정하게 되며 추가 물량을 포함하면 2구역에 6천 세대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기준과 계획이 발표되면서 곳곳에서 경쟁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 선도지구를 연차별로 지정하기 때문에 먼저 지정받기 위한 아파트 단지의 과열 경쟁이 예상됩니다.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과정에서의 불협화음과 재건축 반대 주민과의 마찰도 빚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안양 평촌 신도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하나의 단지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갈등이 심한 상황인데 선도지구가 기름을 끼얹은 셈입니다. 최대호 시장은 이달 초 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선 주민 간 소통과 합의가 중요하다며 기준이 마련되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서 주민들끼리라도 더 많이 소통하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에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면은 제가 지정을 해서 아마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 평촌과 군포 3본 등 일기 신도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달 25일 구체적인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일제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기준 안에서 지역에 맞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평촌과 3본 등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관심이 발표에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노후도시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요. 수원시가 이 과정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 지역을 19개 생활권으로 분류해 시민 누구나 2년마다 정비구역 지정 제한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수원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주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낡고 노후된 수원 지역 도심. 2023년 기준 구도심의 노후저층 주거지가 60% 이상,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는 25%를 차지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각종 규제로 제때 개발에 나서지 못해 이처럼 노후된 겁니다. 노후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개발하는 데는 10년을 훌쩍 넘겨야 합니다. 10년이 훌쩍 넘어야 완료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관계로 주거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고요. 수원시는 낡고 늙어가는 도심의 재정비를 시작할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우선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원 전역을 19개로 분류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했고 용적률도 재정비했습니다. 재개정 절차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6월에 개정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는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식적으로 공모하고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에 맞춰 10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노후 신도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예상 후보지는 영통지구와 메탄, 권선, 정자, 천천지구 등 5개 지역입니다. 수원 노후도시 정비의 롤 모델이 될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가 높은 지역, 주변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이 우선으로 선정됩니다. 역세권 노후 지역은 특성에 따라 사업 모델을 만들고 용적률도 대폭 상향해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합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정비사업 정책과 법령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수원시에도 이런 정비학교를 만들어 주셔서 그런 기본 지식을 저희가 습득하고 그걸 토대로 조합원들과의 분쟁과 그리고 그런 대처 방법들을 좀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미래 도시를 꿈꾸는 수원시. 수원 전역이 활기 넘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탄생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이를 맡기는 가정 있으시죠? 이제 이들에게 아이를 맡겨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 접수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도내 13개 시군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영유아라면 아이를 어디에 맡길까?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실태 조사 결과 보육시설이 51%, 그 다음으로는 조부모와 친인척, 이웃이 육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부모를 대신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가족 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가까울 수도 있으니까 이웃 사촌도 돌봄을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게 다른 곳하고 이게 차별화되는 점이죠.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아동을 다양한 이유로 가족이나 이웃에게 월 40시간 이상 맡기는 경우 지원합니다. 아동 1명당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친인척의 경우 조부모 등 사촌 이내이고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안성, 과천, 하남, 구리,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입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영유아 부모 등이 돌봄을 할 양육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해 육아 중 화상 통화로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됩니다. 저출산과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 육아의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지난해 급식 종사자 13,000여 명을 검진했는데 125명이 폐암 의심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이 중 5명이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요. 급식 종사자들이 폐암 검진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열악한 급식실 환경도 개선해달라며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급식 종사자들이 경기도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날은 도내 한 학교 급식실에서 17년간 종사하다 폐암으로 별세한 고 서재숙 씨의 추모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 경기지부는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 종사자를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도 괜찮으니 우리 급식실의 환경을 좀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10년 이상을 다녔는데 폐암이 무섭고. 지난해 도내 급식 종사자 13,000여 명을 검진한 결과
125명에게서 폐암 의심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중 5명은 이로 인해 산재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은 입사 6개월이 되면 받는 검사 한 번이 전부일 뿐, 이후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2년에 한 번씩 폐암 정기 검진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학교급식실은 유해물질로 폐암과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급식 조리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면서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360명을 충원했다지만 그 이상의 인원이 이미 빠진 상황. 도내 급식 종사자 1명당 학생 122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11%나 많은 수준입니다. 경기도내 학교 급식실 종사자에게는 방학 동안 급여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3달 반은 임금이 없습니다. 방학 때도 살 수 있도록 생계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미 타 지역, 인천, 전남, 경남, 제주 등은 대책을 속속히 학생들이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그러나 종사자들의 작업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광명 안양천변 둑방길 판자촌에는 10여 세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은 그린벨트 내 개발로 인한 이주권을 얻었지만 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잣집이 모여있는 광명 소화동 둑방길 판자촌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이곳은 내년 말까지 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LH가 추진하는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 교통대책에 따른 2차선 도로 개설 예정지이기 때문입니다. 109세대가 광명시에 등록이 돼 있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건 10여 세대. 주민들은 개발로 인해 주택을 옮길 수 있는 이주권을 얻었지만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권은 개발 제한 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접한 다른 시의 읍면동에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인데 개발 제한 구역에 토지를 매입해 건축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 소화동의 경우 인접한 서울 시흥동과 안양 석수동 모두 공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접한 데는 비용이 비쌀 거 아니에요. 매입비가. 비싼데 뭐 1,000만 원씩 부르니까 평당. 그런 비용을 들여서 가야 되잖아요. 금천구 시흥동, 안양시 석수동으로 이축하는데 거기는 이미 그린벨트가 아니고 일반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시군으로도. 여기에 땅값도 비싸다 보니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는 사람들은 대책을 해줘야지. 20-30년씩 살았는데 사는 사람은 살고 있는 거지 버티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으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돈들이 없으니까 사는 사람들은. 광명시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둑방촌과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이주권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코피가 난다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용해 코 전체가 아닌 코끝을 잡아주세요. 이때 고개는 앞으로 숙이셔야 돼요. 만약에 고개를 뒤로 젖힐 경우에는 호흡기관으로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15분 동안 지혈이 되지 않는다면 119에 신고해주세요. 아이가 갑자기 고열로 인해 경련하게 된다면 절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경련하는 도중에 팔을 억지로 피거나 주무르고 물을 먹이거나 손끝에 바늘로 찌르는 경우는 하시면 안 되겠죠. 아이가 경련하게 되면 평평한 바닥에 눕혀 옆으로 눕혀야 되는데요. 토사물이 나올 경우에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온수 마사지를 이용해
손끝부터 열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119에 신고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벌에 쏘인 경우에는 벌침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쪽집게가 아닌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해 피부를 긁어내듯이 벌침을 제거해야 합니다. 쪽집게를 이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벌침이 더 깊게 박히기 때문인데요. 네, 피부를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얼음 주머니를 차갑게 데워서 부종을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호흡곤란을 동반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한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 주세요. 네, 평소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미리 예방하여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김민주입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연평균 3만 6천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이 가장 많았으며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와 열상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47%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의자, 침대 등 가구들을 창문 가까이에 두지 말아야 하며 가정 내 모든 창문에 낙상 방지용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잠깐 방심한 사이에 떨어질 수 있으니 보행기를 태울 때는 발코니, 난간, 그리고 계단으로부터 먼 곳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탁기 주변 발판 제거 및 뚜껑을 열지 못하게 잠가야 하며 욕실이나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과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여 미리 안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전체 교통사고 중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먼저 헬멧, 장갑,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며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되 없다면 13세 이하 어린이는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보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골목길과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반드시 정지하여 주의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걸어야 합니다. 기본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중요하며 더불어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들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